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젊은 나이인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너무 황당한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결혼을 하기 위해 예비 신랑이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좋은 분위기 속에 큰 문제 없이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고 벌어졌어요. 그 사람과 둘이서 잠깐 공원에 들려 집에서 나누지 못했던 대화를 잠깐 나누고 헤어진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언니가 연락도 없이 집에 왔더라고요. 좋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부모님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언니는 저희 가족들과 등을 돌리고 몇 년간 얼굴을 안 보고 살았었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알지 못해 집안 분위기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뜬 기분으로 부모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모든 걸 망쳐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눈치도 없는 언니는 저를 보며 한마디 했네요. 너는 오래간만에 언니 얼굴 봤는데 반갑지도 않아? 얼굴 표정이 그게 뭐야?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난리치고 몇 년 만에 나타나 놓고 반갑게 맞아달라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갑자기 왔는지 모르겠지만 언니 때문에 엄마 아빠랑 나는 지금까지 그 아픔을 안고 살고 있다고. 아빠는 왜 언니를 집으로 들인 거예요? 소금이나 한 바가지 부어버리셨어야죠.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형부는 안 데리고 왔나 봐? 도대체 뭐 때문에 다시 돌아온 거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 찾아온 이유가 돈 좀 달라고 찾아온 거란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돈 얘기부터 꺼내는 게 맞는 거니? 네가 먼저 엄마 아빠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우선 아니겠어? 용서를 빌어도 받아주지 않을 건데 무슨 용서야? 나는 딸 자식 하나 없는 셈치고 산지 오래야. 네가 먼저 인연을 끊자고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냐? 너한테는 어떠한 것도 해줄 수 없으니까 벼서방한테도 꼭 그리 전해라. 정말 너무들 하시네. 내가 그래도 큰딸인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를 막대하실 수 있어요?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제가 먼저 찾아왔다는 건 그래도 다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건데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시면 서운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이러니 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거라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며칠 뒤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제가 얘기한 금액 맞춰주세요. 아빠, 엄마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언니가 저희 가족과 몇 년간 인연을 끊고 살았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형부한테 문제가 컸었어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는 언니의 잘못된 행동이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게 만들어 버렸죠. 형부는 언제부터인가 노름에 빠져서는 언니 모르게 집까지 홀라당 해먹어서는 저희를 속이고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나왔다는 명분 하나로 분명 성공할 거라 믿고 있었는데 형부는 다른 데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언니가 난리를 쳤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한테는 형부가 노름을 했다는 걸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는데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아빠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고 느낀 뒤 언니와 형부를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형부의 양쪽 손에는 한가득 짐이 있었고 부모님 집에 눌러붙어 살려고 들어온 거였습니다. 당황하신 부모님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시자 그제서야 노름으로 모든 재산을 잃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셨죠. 아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는데 당연히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할 두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듯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았었어요. 그리고 형부가 인연을 끊게 된 결정적 한마디를 꺼냈었죠. 장인어른, 제가 누구예요? 서울대 나온 남자 아닙니까? 분명 제가 계산한 공식대로라면 많은 돈을 따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무래도 자금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이리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고 빚도 차차 갚아나가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낼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집안의 가장인 제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며 일하려고 서울대 나온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큰돈 한번 만져보려 했던 건데 인생이 제 뜻대로 되지 않네요.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신세 좀 지려는 거니 너무 열내지 마세요. 인생은 파도라잖아요. 쓰러질 때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도 있는 거라고요. 그동안 저를 보셔놓고도 모르세요? 자네가 여태까지 우리를 속여왔는데 더 이상 뭘 믿어 달라는 거야? 인생은 파도? 웃기고 자빠졌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망하는 사람 내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봤는 줄 알아? 집까지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 우리한테 사업한다고 거짓말로 돈까지 가져가더니 그것도 홀랑 헤쳐먹었으면서 뻔뻔스럽게 이 집에서 들러붙어 살겠다는 말이 정상인가? 너는 꼴의 남편이라고 집안을 말아먹었는데도 옆구리에 끼고 살고 있었어? 정말 한심하다. 둘 다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빌려간 돈 다시 가져오기 전까지 절대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알겠니? 서울대 사이 봤다가 이게 무슨 꼴이니? 엄마, 우리는 좋아서 이 집에 온 줄 알아요? 시부모님께서도 안 받아주니까 갈 데가 없어서 온 거라고요. 이미 시부모님한테 욕 한 바가지 먹고 왔는데 엄마는 그래도 저희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다고요. 이 사람이 그냥 재미로 한 것도 아니고 큰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건데 잠깐 미끄러진 것 뿐이잖아요. 저는 이 사람 머리를 믿고 있어요. 언젠가 분명 큰 건 하나 물어올 거라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까지 저를 내친 거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자식이 어려움에 처해서 도움을 요청한 건데 어쩜 이렇게까지 매몰차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형부와 언니는 오히려 큰 소리치며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었죠. 누가 봐도 욕먹을 행동을 한 건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눈에 힘을 주는 모습에 저 또한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빠는 둘 다 가만두지 않겠다며 더 이상 참지 않으셨고 결국 아빠가 난리를 치면서 언니와 형부는 급하게 집 밖으로 도망쳤네요. 그날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인연을 끊고 몇 년간 연락 없이 지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두 사람은 저희 가족에게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죠. 엄마는 그날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잠 한숨 못 자고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아빠도 한동안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술을 드셨죠. 결혼할 사람을 처음으로 인사시켜드린 날이었고 여러 대화를 주고받으려 했는데 언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이요, 며칠이 지나고 언니가 정말로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형부와 함께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며 당장 돌아가라며 소리쳤지만 언니는 끝까지 문 밖에서 난리를 치며 문을 열어달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르길래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셨죠. 형부는 아무렇지도 않게 부모님을 바라보며 인사를 드렸고, 아빠는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이니 그만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지만, 형부는 할 말이 있다면서 다짜고짜 거실 안쪽으로 들어와 무작정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른 언니도 소파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더니 부모님께 서둘러 앉아 보시라며 재촉했습니다. 어차피 너 입에서 나올 말이 뻔할 텐데 우리가 왜 자리에 앉아서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표서방은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건가? 자네가 우리한테 빌려간 돈부터 갚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냐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장모님, 흥분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제가 전부 다 해결해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앉아보세요. 그래야 대화가 통하죠. 정말 좋은 건수 하나 물고 왔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실지 말지 결정하세요. 이 사람이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사이 좀 한번 믿어주세요. 이번 일 잘 되면 빌려갔던 돈만 갚겠어요? 그동안 못해드렸던 만큼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드릴 거라고요. 그러니 진정 좀 하시고 저희 말 좀 천천히 들어봐요. 형부는 서류 봉투에 있던 꽤 많은 자료들을 꺼내더니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묵묵히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선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점점 얼굴이 굳어지셨습니다. 형부가 입이 마르도록 정신없이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을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이었어요. 이번에는 무조건 성공한다며 저희는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계산 공식까지 꺼내면서 부모님 지갑이 열리게 하기 위해 온 정신을 다해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모님은 이미 귀를 닫아버리신 상태라 더 이상의 얘기는 들으려 하지도 않으셨네요. 언니는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확인했는지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너희들이 원하는 건 해줄 수 없다니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돈을 갚았다면 이렇게까지 나왔겠니? 그리고 말로 백날 떠들어봤자 이미 신용을 잃었는데 무슨 수로 해결을 볼 건데? 땡전 한 푼 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나가래도. 언니와 형부는 돈을 받을 때까지 자리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조건 돈을 받아야겠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는데 어쩜 만나도 저렇게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건지 정말 신기했었어요. 점점 더 험악해지는 분위기는 누구 하나 다칠지도 모를 만큼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까지 부모님 편에 서서 형부와 언니에게 막말을 퍼부으면서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라고 얘기했지만 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본인은 잘못한 거 하나 없다면서 되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며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부모님과 저는 너덜거린 상태로 넋이 나가버렸고 형부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며 그동안 조사했다던 자료들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조만간 다시 연락드리겠다는 말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나 고작 한다는 얘기가 형부에게 투자하라는 말만 하고 있으니 부모님께서도 많이 당황하신 듯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정적이 흐르던 침묵 속에 엄마는 당장 이사를 가는 게 좋겠다며 아빠에게 재촉을 하셨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서둘러 정리를 하겠다며
언니 내외와 엮이지 않으려고 이사를 결정하시게 되었죠.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 저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의 상견례는 점점 다가왔고 저희 가족은 형부와 언니 몰래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은 집안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현재 닥친 상황에 대해 간섭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언니와 관련된 일들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죠. 다행히도 이사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을 막을 수 있었고 예정되어 있던 상견례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상견례 장소에 가기 전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잊어버리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얼굴로 상견례 분위기를 이끌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형부와 언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워낙 차가 많이 막히는 바람에 좀 늦었네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재경이 언니고 이 사람은 재경이 형부예요. 엄마, 설마 저희 온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서운하네. 다른 것도 아니고 동생 상견례인데 나도 당연히 참석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정말 서운해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급하게 이사 가시는 것까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큰일을 앞두고 있었으니 당연히 주머니 사정이 안 좋을 수밖에요. 동생 결혼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셨던 거구나? 저희도 그 정도는 납득해 줄 수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많이 당황스러우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희 큰딸과 서로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너희들 잠깐 나랑 나가서 얘기 좀 하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양가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 몰라? 동생 결혼 망치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빨리 나오지 못해? 장모님, 저희도 한 식구인데 너무 매몰차게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엄연히 저는 이 집안의 큰 사위라고요. 저도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지 너무 궁금했었다고요. 오늘만큼은 저희 휴전하시죠? 형부와 언니는 자리에 앉아서 종업원을 불러 두 자리를 세팅해 달라며 음식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했고 부모님께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지만 예비 시부모님 앞에서 터뜨리지 않기 위해 꾹 눌러 참고 계셨어요. 시부모님께서도 돌발 상황에 당황스러워 하셨지만 이미 벌어진 일인 만큼 저희 부모님께 괜찮다며 자리에 앉아주길 바라셨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 예비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자리에 앉으셨고 형부와 언니는 걸신 들린 것 마냥 앞에 놓여있던 음식들을 정신없이 입에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양가 집안 모두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배가 찼는지 언니가 예비 신랑에게 입을 열었고 다짜고짜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방금 내기가 잘못된 건가? 확실하게 고졸이 맞는 거예요? 너는 언니가 결혼한 걸 지켜봤으면서 어떻게 고졸밖에 안 나온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언니는 그래도 네가 명문대 정도는 나온 남자를 붙잡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실망이다. 언니 봐봐. 너희 형부 서울대 나왔잖아. 거기에다가 대기업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이야 사업을 준비 중에 있지만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려면 무조건 머리가 좋아야 하는데 고졸밖에 안 나온 머리로 도대체 뭘 먹고 살겠다는 거야?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 꺼내는 거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그렇지. 결혼은 무조건 현실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 집안은 말아먹는 거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학력이 안 좋은 사람 많이 봐왔는데 맨날 생활에 쪼들려 살고 있더라고. 그런데 예비 동서인 자네가 고졸이라는 말에 나도 솔직히 표정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실망을 했는데 장인 장모님께선 나보다 더 큰 실망을 하셨을 거 아니야. 고졸자가 사회에 나와서 벌어봤자 입에 풀칠은 하고 살 수 있겠어? 가끔 기름칠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상상도 못하겠네.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나를 난감하게 만드는 건데?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제발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 망치지 말고 그만 좀 나가주세요. 언니도 나한테 이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가 돈을 안 주신다고 어떻게 내 인생까지 무너뜨리려 해? 재경아, 진정해라. 나도 내 아들한테 대충은 얘기 들었었다. 어떤 사람들이길래 집안을 무너뜨릴 정도로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인지 궁금했었는데 정말 상상 이상으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네. 그럼 우리도 똑같이 대응해줘야 하지 않겠어?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참고만 있는 것도 방법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똑같이 대응을 해줘야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사돈분들께서 너무 인자하시네요. 저 같았으면 당장 머리채 잡고 흔들었을 건데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도 이런 환경 속에 재경이가 잘 자라줬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할 뿐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어요. 집안의 장녀가 서울대 하나 보고 좋다고 데려와선 결혼하겠다며 들들 볶았을 텐데 마지못해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사위라는 놈이 집도 팔아먹고 거기에다가 사업하겠다며 거짓으로 돈까지 빌려가서는 그것도 홀라당 까먹었는데 뭘 더 빨아먹으려고 초대받지 않은 상견례까지 나타나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지 정말 안타깝네요. 어차피 저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끼리 하던 얘기나 마저 하시죠. 원래 쓰레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냥 폐기 처분시키는 게 답이라니까요. 언니는 예비 시모의 막말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면서 저희가 말릴 새도 없이 앞에 있던 물컵을 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뿌려버렸습니다. 온 가족이 경악을 했고 그 모습을 본 예비 신랑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려 하자 시모가 신랑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언니 얼굴에 똑같이 물세례를 퍼부으며 상견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뒤엉켜 언니와 시모가 서로 머리채까지 잡으면서 온갖 막말을 주고받으며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기게 되었는데 형부가 예비 신랑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치는 순간 안주머니에 있던 지갑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전부 다 쏟아지고 말았어요. 이미 양가 집안 전부 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바닥에 널브러진 소품들이 뒤섞여 버렸고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분들이 상견례 장소로 급하게 달려와 중재하면서 그제서야 모두가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또 다른 전개에 형부와 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배지를 제가 집어들어 예비 신랑에게 건네주는 순간
또다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언니와 형부는 한 번만 봐달라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급하게 왔는데. 김순경,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자네가 여기 있었어? 오늘 상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일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네요. 경찰? 그게 무슨 말이야? 고졸도 경찰이 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한테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저희가 경찰이신지도 모르고 너무 들이댔나 보네요. 개념 없이 행동한 거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그러니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족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가족의 이미지? 그딴 거 옛날에 갖다 버렸으니까 당장 감옥에 쳐넣으세요. 여기서 난리치고 손해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배상해주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도록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려야 정신을 차린다고요. 사부인, 다친 곳은 없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같은 배 속에서 태어난 두 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의 큰 장녀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들, 일단 신고가 접수됐으니 조사는 받아야지.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일단 다들 경찰서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정말 살다 이런 부류들은 처음 봅니다. 잠깐. 경찰서?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냥 합의 보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동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경찰서까지 가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내가 정말 미안했다니까. 사람을 몰라볼 수도 있는 거지. 서울대 나온 형부가 경찰서는 무서운가 봐요. 가서 잘못된 건 처벌받고 깔끔하게 해결 보세요. 그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경찰서 가는 게 두려웠으면 애초부터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았어야지. 형부와 언니는 경찰서에 가지 않겠다며 또다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상견례장에서 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강제 연행이 되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형부와 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도망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기친 돈은 전부 다 노름으로 탕진을 한 상태였고 주머니에 돈이 없어지고 급격하게 생활이 안 좋아지자 몇 년 만에 부모님 집에 찾아와 말도 안 되는 자료들로 또다시 돈을 갈취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죠. 세월이 흘러도 두 사람은 여전히 쓰레기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좋은 머리를 왜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머리가 좋은 형부는 남들과 다른 언변으로 사람들을 속여 사기친 금액의 액수도 상당했었어요. 언니도 형부에게 물들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을 들였다가 잡히게 되고 말았죠. 형부와 언니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은지 아직까지도 피해자분들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며 재판 시기가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네요. 저희도 내년에 1월에 결혼식이 잡혀 있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더 불쌍하게 여겨주셨고 신랑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시겠다네요.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좋은 날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형부와 언니를 마주치지 않길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남편 될 사람이 경찰이라서 오히려 든든한 것 같아요. 형부와 언니가 법적인 처벌을 받고 나와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거에 마음이 놓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40 중반에 접어든 남자입니다. 한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만들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니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처음 시작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두 번은 실패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안겨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건 그때 당시 아내가 처음 보는 남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누가 봐도 연인인 것 같은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었고 비록 가난했지만 열심히 벌어먹고 살기 위해 쉬지 않고 뛰어다녔었는데 그동안 꿈꿔왔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필 그날이 새롭게 시작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상황이었는데 근로자들과 점심 식사를 마치고 현장으로 걸어가던 도중에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제가 상상하던 그런 상황이 아니길 바랬지만 아내와 정체 모를 남자가 골목길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급하게 뒤를 따라가 현장을 확인한 순간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아내와 처음 본 남자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에 이성을 잃어버려 그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고 아내도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아내는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그 남자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날린 주먹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하던 남자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입술이 터진 남자의 얼굴을 자기 옷으로 닦아주고 있었죠. 이미 아내는 제가 아닌 주저앉아 있는 남자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런 계획 없이 무턱대고 돌진하긴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은 제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어 버렸었죠. 아내는 몸을 떨면서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분노한 얼굴로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무릎을 꿇어도 모자랄 판에 저에게 뺨을 올려 붙인 아내의 눈빛이 저를 더 미쳐버리게 만들었고 결국 제 손이 아내에게 향하려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면서 저와의 삶을 정리하고 싶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며 옆에 있던 남자와 새로운 삶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저에게 주겠다며 10살밖에 안 된 아들까지 포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정신 나갔어? 10년간 지켜온 가정을 버리고 저놈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야? 현성이는 무슨 잘못이길래 당신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하는 건데? 고작 10살밖에 안 된 그 애가 왜 이런 아픔을 감당해야 되냐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그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우리가 이게 사는 거야? 10년을 살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맨날 똑같은 일상에 빚에 쪼들려서 모이지도 않는 돈 때문에 전전긍긍대는 게 사는 거야? 결혼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그 말 하나 믿고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 더 이상 당신 말 듣고 싶지 않고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이나 내 미래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야.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도 제대로 된 남자 만나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고. 그러니 여기까지만 하자. 당신은 현성이만 불쌍하고 나는 불쌍하지도 않아?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된 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거 아니야. 어차피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아내는 이렇게 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옆에 있던 남자는 저와 다르게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와 반대로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이라 흙먼지로 얼굴과 옷이 더러워진 상태였죠. 그날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을 만큼 견디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아내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옆에 있던 남자를 부추기며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렸네요.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저에게 절망을 안겨준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현장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채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대충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동료 직원 중에 한 명이 소장님께 사정을 대신 얘기해 주면서 저는 그날 조기 퇴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저는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아들은 저를 보며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떵떵거리며 잘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건 발버둥이었을 뿐 현실은 조금도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는 저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는지 결국 돈 많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돈맛을 보게 돼서 그런지 가정까지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능력이 뒷받침됐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상황은 저에게 불행을 안겨주었어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저보다 아들이 더 걱정이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아들은 배가 많이 고픈지 제 눈치를 보며 냉장고 문을 열어 먹을 걸 찾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아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제 아픔은 뒤로 한 채 배고파하는 아들에게 밥상을 차려 주었어요. 아내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집안 정리며 아들의 뒤를 봐주었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잠에 빠진 아들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늦은 새벽에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며 집으로 들어왔어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자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화들짝 놀랐는지 제 앞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모든 걸 다 알았는데 더 이상 숨겨봤자 뭐 하겠어. 아까 얘기한 대로 내 마음은 변함없을 거고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할 거야. 당신도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발버둥 안 쳐도 돼. 서로 각자 편하게 좀 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끝내 당신은 10년을 함께한 나와 현성이보다
그 남자를 선택하겠다는 거네? 언제부터였어? 그놈을 만난 게 얼마나 된 거냐고? 1년 정도 됐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걸 당신은 해줄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말만 하면 모든 걸 다 들어준다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 언제까지 갈 것 같은데? 돈 많은 남자가 당신한테 얻을 게 없는데 뭐하러 접근하겠어? 10살이나 된 아들까지 딸려있는 당신을 누가 정신 나갔다고 데려가겠냐는 거야. 분명 다른 목적이 있겠지. 잘해주는 건 전부 이유가 있는 거야. 그놈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 그냥 단순히 즐기고 있는 거라고.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면서 왜 아직까지 철없는 어린애처럼 구는 건데? 당신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사람은 원래 변하기 마련이야. 나를 좋아한다는 남자가 돈까지 많은데 내가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내의 행동과 말투는 이미 가정을 버리고 그 남자에게 넘어간 상태였어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에 대한 배신감도 상당했었지만 아들이 받게 될 상처 때문에 간통죄로 고소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어요. 갑작스럽게 변화되는 환경을 아들이 적응하지 못할까봐 간통죄로 고소를 하지 않는 대신 아들과의 시간을 보내주길 부탁했고 아내도 처벌을 받고 싶지는 않았는지 제 의견에 따라 주었죠. 그렇게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아시게 된 부모님께서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처가댁에 쳐들어가 난리를 치게 되는 돌발 상황이 발생이 되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처가댁으로 향했어요. 한 번은 터질 일이라고 생각했었지만 부모님께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칠 줄 몰랐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며 먼저 꼬신 게 누군데?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거야? 돌아오지 않을 내 아들 인생 이제 어쩔 거냐고. 돈 많은 남자 나타났다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내 아들을 배신해? 이제 와서 어쩌려고요? 도장 찍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는데 뭘 바라시는 건데요? 둘이 알아서 잘 해결했는데 동네 창피하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저희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박서방이, 아니 그쪽 아드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잖아요. 이럴 거면 애초부터 약속을 하지 말지. 왜 10년 뒤에 호강시켜준다고 해서 사람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안겨주냔 말이에요. 거짓말은 당신 아드님이 먼저 한 거 아닌가요? 둘 다 없이 시작했으니 당연히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약속한 시간을 어떻게 딱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사도는 약속한 거 전부 다 지키고 살진 않잖아요. 내 아들이 그동안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번 뱉은 말은 지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수만 번 거르지 않고 앞만 보며 뛰어왔어요. 그런 노력을 알면 이렇게 쉽게 이혼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며느리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당장 나오라고 전해주세요. 이혼했다고 어떻게 시애미한테 단 한 번도 얼굴을 안 보여줄 수 있죠? 얼굴 봐서 좋을 거 없는데 이혼한다고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딸이 알아서 잘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하시죠. 저기 박서방 왔네요. 자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겐가? 내가 분명 뒤처리 깔끔하게 처리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난리를 만들어? 자네가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으면 알아서 잘 수습해야지.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주게.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을 제가 만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저를 믿고 가정을 지켰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다고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분명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후회하는 날이 찾아온다 해도 저희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장모님은 두 번 다시 절대 나타나지 말라며 큰 소리 치시곤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엄마는 그런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엄마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처음에는 못 살 것 같더니만 한 6개월 정도 지나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끔 변화된 삶을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긴 했지만 여러 가지 집안일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있는 장모님의 다급한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더 이상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요. 무슨 용건이 더 남으신 건가요? 최근에 그 사람 왜 연락이 안 되죠? 현성이가 자기 엄마 보고 싶다고 보채는데 저와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돌아가 주세요. 자네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쩐다. 내 딸이 지금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전화 통화도 안 되더라고. 돈 많은 남자랑 여행이나 갔겠죠. 애들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처신하겠죠. 저는 할 말 없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혹시 내 딸이 갈 만한 곳은 없는 거야? 내가 한평생 살면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그래. 제발 내 부탁 좀 들어주게. 남남이고 각자 인생 알아서 사는데 이런 부탁을 들어줄 만큼 제가 한가한 사람은 아니라서요. 그리고 돈 많은 그 남자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럼 대충 소식을 접할 수 있겠죠. 더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문 닫겠습니다. 내 딸과 만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혼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아무것도 없고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네요. 이제 그만 찾아오세요. 전 아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흘렀고 연락 한 통 없다는 말과 함께 많이 불안하셨는지 장모는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 대한 소식을 조금이라도 들은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물어보셨지만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못했었죠.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린 전처는 몇 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었고 그 기간이 충격적이게도 어느새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금방 다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전처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 한 통 없이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모를 의문만 남겨둔 채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저를 버리고 결혼을 약속했던 재력이 좋은 남자의 존재도 함께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난 뒤 10년간 자기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았던 장인 장모님은 마음의 병이 심하게 왔는지 장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장인어른이 그 뒤를 따라가시고 말았네요. 자기 딸을 찾겠다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다 세상을 떠났으니 분명 눈도 쉽게 감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들과 함께 더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업 하나를 시작해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뛰어다닌 만큼 저에게 더 큰 보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전처의 존재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신없이 살아가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던 도중 은행 365 코너 앞을 지나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제 옷깃을 잡으며 밥값 1,000원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헝클어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여기저기 다 뜯어지고 악취가 진동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에 현금이 없던 터라 10만 원을 뽑아 건네주었죠. 돈을 받은 여자는 1,000원도 아닌 10만 원을 받아서 그런지 저에게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 뒤 근처 식당으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식당 주인이 그녀를 내치면서 점심 장사 말아먹을 작정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길래 단골인 제가 사장님과 좋게 대화를 나눈 뒤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건물 밖에 있는 테이블에 따로 식사를 차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 얼굴을 봐서 한 번만 부탁을 들어주겠다며 음식을 내어주었고 헝클어진 머리 사이로 내어진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있는데 거뭇거뭇한 얼굴이 어디에선가 많이 본 듯한 낯이 익은 얼굴이길래 가까이 다가가니 충격적이게도 10년간 자취를 감추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전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믿을 수 없어 아무 말도 없이 급하게 음식을 먹고 있는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제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동안 저희 업체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을 쏟아붓고 있던 한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 지나가던 길에 저를 보게 되었는데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불황인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셨는지 저희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1년 동안 저희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회장님을 따라다녔던 노력을 그 자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회장님은 저희 업체와 계약을 하길 원하셨고 일정이 잡힌 대로 연락을 주겠다며 돌아가셨어요. 제가 정말 바라는 일이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전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와 아들을 버리고 잘 살겠다며 떠나간 아내가 10년 만에 나타나 불황인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급하게 식사를 끝낸 전처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듯 저에게 또 다시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어요. 제정신이 아닌 듯 초점 또한 잃어버린 눈빛은 심각한 상태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고 과거에 제가 겪은 아픔을 뒤로한 채 일단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네요. 정말 다행인 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저를 순순히 따라왔고 제가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자 집에 있던 아들이 자기 엄마의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방에서 나오신 부모님께서 제가 데려온 아내를 보고 경악을 하셨네요. 어머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내를 왜 집으로 데려왔냐고 화를 내시는 것보다 일단 급하게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저희 가족은 모두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몸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머리에도 몇 바늘이나 꿰맨 흉터가 남아 있었죠. 10년간 아내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알 수는 없었지만 몸에 남아있던 흔적들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씻겨준 뒤 데리고 나와 주방으로 향했어요. 씻기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배가 고프다는 말에 어머니는 곧바로 밥을 차려주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잠시 뒤 저희 집에 방문한 경찰에게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을 전부 설명해 준 뒤 아내를 데려갔던 그 남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주길 원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건 10년 전의 기억뿐 아무런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당분간 저희 가족이 보살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혹시라도 모를 단서가 입고 있었던 옷에 남아 있을까봐 여기저기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네요. 그날이요, 아내를 데리고 병원에도 찾아가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니 외부의 강한 자극으로 인해 정신적 쇼크가 온 상태라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사라져버린 시점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아내가 이용을 당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경찰은 10년 전에 이런 사건이 몇 번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수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남을 꿰어서 어디론가 데려간 뒤에 이용하는 수법이었고 병이 들거나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될 때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며 제 아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당한 거라고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잡기에는 아내가 어디에서부터 모습을 드러냈는지 확인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해서 수사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난 아내가 정신이라도 온전하면 분명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그게 언제인지 기약도 없는 상태라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겠다던 회장님도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부터 저를 더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회사에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사업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서 앞으로 저희 회사의 미래는 밝아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네요. 어머니는 저에게 할 만큼 했다고 전철을 놓아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저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안타깝지만 어쩌겠니? 그건 자기 업보인걸. 자기가 결정한 인생길이잖아. 엄마는 네가 또다시 현성애미랑 엮이는 걸 보고 싶지 않다.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정신도 온전치 않은 쟤를 우리가 데리고 있을 순 없어. 현성이 엄마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너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일 때 얘기고 10년 전에 너희들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잖아.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차없이 등을 돌렸는데 만약 정신이 돌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과연 행복할까? 너도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야 되고 더 좋은 여자 만나야지. 성공한 인생 쟤 때문에 또다시 무너지는 꼴 보고 싶지 않다. 엄마는 현실을 얘기해주는 것뿐이야. 내 아들 앞날의 인생이 이제 탄탄대로가 펼쳐졌는데 쟤 때문에 틀어지는 건 엄마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 너도 마음 단단히 먹고 보내주도록 해라. 가끔 시설에 찾아가 잘 지냈는지 그것도 보려고 하지 마. 예정이 원래 더 무서운 거니까. 시설에 가면 알아서 잘 살아갈 거다.
우리 집안이 이제서야 안정권에 접어들었고, 너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만큼 오래 걸렸는데 또다시 불행을 겪게 된다면 엄마는 더 이상 살기 힘들 것 같구나. 아직까지도 며느리가 너한테 주었던 그 상처는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데리고 산다 한들 행복한 날들이 찾아오겠니? 엄마가 봤을 때 절대 좋아질 수 없을 거다. 이 문제는 현성이도 이해해 줄 거야.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니? 눈물도 많이 쏟아냈었고 술에 의지한 시간들도 많았는데 정작 너를 버리고 떠난 쟤는 자기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잖니. 내 아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니의 말에 저 또한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의 엄마이긴 하지만 이미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이고 앞으로 저에게는 더 좋은 날들이 펼쳐지게 될 텐데 또다시 아내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해지고 싶지 않아 부모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제 아들 현성이도 과거의 아픔 때문인지 어른들의 말에 반박하진 않았지만 저희 가족의 선택이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희 가족이 짊어지고 갈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처가 저와 아들을 버렸으니 저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아내를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언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지 알고 싶네요.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이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뜻깊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큰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는데요. 모든 일이 전부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바닥이 흠뻑 젖을 정도로 오열을 해서 제가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2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을 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었는데 큰형님만 유독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저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하기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큰형님은 제가 하는 모든 걸 싫어했습니다.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건 저도 그렇고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형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 기회를 살피다가 형님과 단둘이 대화를 하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했어요. 할 것도 많은데 무슨 할 말이 있길래 따로 보자는 거야? 쓸데없는 말 하려는 건 아니지? 용건만 간단히 해줘. 형님, 혹시 제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나요? 저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형님 눈에는 아직 부족해 보이는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면 아주 잘 느끼고 있는 거야. 동서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한 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순 있겠지.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나는 동서를 아무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뿐이라 뭘 해도 그냥 눈에 가시거리밖에 안 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 말 끝났으면 일어나 봐도 되지? 바빠 죽겠는데 고작 이런 일로 나를 부른 게 정말 어이가 없다. 형님은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싫다면서 정확하게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얘기해 주지 않고 있었지만 저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형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만 했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눈치만 보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이 신경 쓰였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형님과의 문제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제 말을 들어주던 남편이 뭔가 느낌이 오는 듯 입을 열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라 많이 당황하고 말았어요. 제가 살아온 삶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었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가 어때서? 아버님, 어머님도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잖아. 그렇긴 한데, 당신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으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뭐겠어? 형수님은 대학을 나왔고, 당신은 중졸이라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첫째 형수, 둘째 형수 두 분 다 대학을 나왔잖아. 아무튼 내 생각은 그래.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었겠어? 자라온 곳이 고아원이고 1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미용을 하게 된 거 가족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 정말 그런 거면 나도 더는 노력하지 않을 거야. 큰형님이 항상 제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어요.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지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형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된 이후 다시 한번 시댁을 가게 되었을 때 저도 안 좋은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임신한 몸인데도 형님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동서, 내 말 안 들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임신한 몸이라고 대우받길 원하는 건 아니지? 좋게 말할 때 주방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예, 너는 지금 시애미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임신한 상태에서 몸살이 와서 열이 39도인데 주방에서 일을 하라는 말이 나오니? 제일 큰 맏며느리면서 막내 며느리한테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내가 그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왔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막내 동서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제가 처음 어머님 며느리로 시집 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몸이 좋지 않았는데도 명절날 힘들게 음식 했었다고요.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김장날에 몸살이 났는데도 버티면서 일을 했었는데 고작 열이 39도 된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리고 네가 맞으면 막내를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된 게 조금도 쉬는 꼴을 못 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당분간 내 집에 오지 마라. 임신한 몸인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참 잘하는 짓이다. 형님, 정말 너무하세요. 저를 싫어하는 건 시집 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임신했잖아요. 몸살 때문에 힘들어서 그러는 건데 조금도 이해해줄 생각도 없으신 건 제가 어머님 집에서 많이 부족한 중졸 며느리라서 그런 건가요? 형님은 속마음을 들킨 것 마냥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형님과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하면서 살아야 했었어요.
다행히 시모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셔서 형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만약 시모가 옆에 없었다면 분명 머리채를 잡혔을 상황이었죠. 안 좋은 분위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었고 출산을 해서까지 형님의 괴롭힘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결국 가지고 있던 불만들을 전부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어요. 산후조리실까지 찾아오셔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아서 태어날 건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형님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나가주시죠. 어차피 제가 뭐라든 형님은 저를 싫어하실 게 뻔한데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필요 없잖아요. 저도 그냥 막 나가려고요. 너 제정신이니? 내가 시키면 군말하지 않고 움직이면 되는 거지. 어디서 형님한테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거야? 어차피 어머님이 시댁에서 아이 돌봐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럼 몸 하나 간수하는 거 어렵지도 않고 조만간 김장철이니까 그동안 놀고 먹었으면 이제 힘 좀 써야 하지 않겠어? 그리고 중졸밖에 안 나온 모유 먹여서 애까지 머리 나쁘게 만들지 말고 요즘 분유 잘 나오니까 차라리 이걸 먹여. 엄마 닮아서 똑같이 따라하면 어쩌려고 그래? 뱃속에 나온 애가 무슨 잘못이니? 전부 다 자기 엄마 잘못 만난 탓이지. 내가 특별히 신경 써서 사온 거니까 아끼지 말고 싹싹 긁어서 먹여라. 알겠지? 저는 워낙 모유가 잘 나와서 분유 같은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졸이라고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형님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시는 행동을 보면 초등학생보다 수준이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형님은 딸만 둘이지만 저는 어머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아들을 낳아드렸잖아요. 작은 형님도 딸 하나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어머님 집안에 장손을 낳아줬다는 것부터가 기적 아닌가요? 형님이 이루지 못한 걸 제가 풀어드렸으니 당연히 그런 점들에 질투가 나셨겠죠. 제 말이 틀렸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형님이 주신 분유는 제 아이한테 먹이고 싶지 않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더 할 말 없으시면 그만 나가주시죠. 제가 거침없이 말대답을 하자 형님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분유를 건네자 건네봤더니 그 자리에서 분유통을 열어 안에 있던 분유를 제 머리 위로 쏟아부었고 중졸 나온 저보고 다 먹으라면서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네요. 온몸이 분유로 뒤덮여진 상태였고 형님은 볼일이 끝났는지 산후조리실에서 나가려 하길래 옆에 놓여있던 분유통을 들어서 형님을 부른 다음 고개를 돌리자마자 면상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날아오는 분유통을 미처 피하지 못한 형님은 코를 강타하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코피를 흘리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코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직원분들이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산후조리실 문을 여는 순간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형님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었지만 직원분들이 형님을 말려주셔서 저에게 더 큰 피해가 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저를 노려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손해볼 건 없었기 때문에 형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고 결국 이런 문제가 시모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집안의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자 시모도 더는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내 성격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산후조리실에 찾아갔으면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될 것을 분유통으로 한바탕 난리를 쳤었다며?
너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막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게 그렇게 배가 아팠니? 뭐든 적당히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끝을 모르고 계속해서 망나니 마냥 날뛰면 내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걸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런 머리로 대학을 나온 거니? 당분간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모임 있을 때 너는 빠지거라.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망정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데 내가 그 꼴을 더는 지켜볼 수 없을 것 같다. 한번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 내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 절대 눈에 띄지 마라. 지금 용서를 구해봤자 받아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아들, 너도 꼴 보기 싫으니까 같이 나가라. 집안의 장남이 마누라 하나 휘어잡지 못해서 집안 전체를 진흙탕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는 너도 문제다. 엄마는 왜 저한테까지 불통을 튀기시는 거예요? 이 사람 혼자 저지른 행동인데 저까지 피해를 보는 건 너무하잖아요. 안 그래도 어머님 집에 오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어요. 차라리 평생 안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끼리 알아서 잘 살도록 할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손자 보셨다고 저는 이제 찬밥 신세인데 뭐하러 이 집구석에 붙어 있어요? 형님은 오히려 시부모님께 눈을 치켜 세우고 더 난리를 치며 막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 가족 모두는 형님의 모습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작은 형님이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며 작은 형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딸을 낳게 되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됐을 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임신을 하게 될지 몰라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임신을 하면서 아들을 낳게 될까봐 걱정을 했던 거고 그게 현실이 되니 저를 더욱더 괴롭혔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대충 이해가 되면서 큰형님과는 두 번 다시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에게 그냥 인연 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게 되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분명 제가 아니더라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 걱정하고 있는 것들을 전부 시모에게 털어놨고 시모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의 인연을 끊어냈다고 생각했었지만 모든 건 뜻대로 풀리지 않더군요. 근시숙이 주말만 되면 시댁에 찾아오셔서 안 좋아진 상황을 해결하려고 시부모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이 다시 형님을 받아줄까봐 너무 불안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시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내던 어느 날 시모의 심부름으로 마을회관에 잠시 다녀왔었는데 시댁 앞에 언제 오셨는지 큰 시숙차가 주차되어 있길래 한숨을 쉬면서 들어가려 하는데 큰 시숙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마당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고받고 있던 대화 내용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어요.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고 제 두 귀를 의심할 정도로 큰 시숙과 형님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시댁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저 혼자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다음 확실해졌을 때 모든 사실을 밝힐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근시숙은 그날도 어김없이 형님을 용서해달라고 찾아왔지만 시부모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고 근시숙은 점점 더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안 좋은 감정 상태로 돌아간 이후 한동안 시댁에 찾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 여러 가지를 조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이런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을 느끼게 되었죠. 형님 내외가 시댁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 흘러갈 때쯤 큰 시숙이 또 한 번 찾아왔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으니 받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모든 걸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받아주는 건 너희 아빠랑 내가 결정할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보채는 거야? 정작 본인이 정말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왔었겠지. 네가 이런다고 좋아질 거 하나 없다는 거 모르니?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 이제 그만 찾아와라.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수아 엄마 안 받아줄 건데요? 그냥 좋게 해결하면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관계 유지하는 건 맞는 거예요? 이게 다 재수 씨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고아의 중졸이 저희 집안과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인사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다고요. 왜 저희만 찬밥 신세여야 하는 건데요? 아주버님, 말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고아의 중졸이 어때서요? 그게 이 집 며느리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왜 계속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미운 털 박힌 건 형님인데 제 잘못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형, 이제 그만 좀 하면 안 돼? 가족 모두가 형수한테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냐고. 형이 정말 형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형수 얼굴 보기도 싫다고. 어머님, 저 왔어요. 도저히 억울해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시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차별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막내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애지중지 하시더니 아들 손자까지 안겨드렸다고 저는 아예 찬밥 신세잖아요.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여태까지 몸이 부서져라 이런 것도 저예요. 매년 집안 행사 있으면 두 팔 걷고 움직였는데 좋은 말 한 번 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 칭찬을 듣고 싶은 거니? 아니면 용서를 받아달라는 거니? 그러는 너는 나한테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다른 할 말은 없는 거니? 어떻게 된 게 너희들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해주지 않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희들이 좋다면 뭐든지 다 해줬고 결혼까지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계속해서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너희가 애들보다 한두 살 더 먹었으면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할 줄도 알아야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내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알아먹어야지. 나한테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용서하지 않을 거고 뒤따라오는 일들은 너희들이 전부 다 짊어져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 기회를 줄 때 사실대로 얘기해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머님, 혹시 치매 오셨어요? 도대체 저희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속이고 살아서 기분이 좋았니? 분명 기회를 줬는데 마지막까지 너는 나에게 실망만 안겨주는구나. 이거 받아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 모두를 해명해야 할 거야. 이미 배는 떠났지만 아직 법적인 처벌이 남아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할 거다. 우리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니 전부 다 설명해라. 시몬은 형님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고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시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시모가 조사한 내용은 제가 알아본 거와 비슷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동안 모른 척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오히려 저에게 안 좋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많은 실망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시모가 입을 열었어요.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 뭐하니?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든 게 너잖아? 정말 웃긴 거야. 지금까지 너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었잖아. 현실은 그게 아닌데, 그치? 막내는 고아원에서 자라 중졸인 상태에서 내 집에 들어와 사는데 너는 대학까지 나왔으니 뭔가 불만이 많았겠지. 그런데 첫째 너 대학 안 나왔잖아.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있었으면서 본인이 정말 대학을 나온 것 마냥 살다 보니 네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 되어버린 거니? 그래, 그건 이해해 줄 수 있다 치자. 그런데 내가 봤을 때 막내 며느리를 괴롭힌 제일 결정적인 이유는 너도 고아원 출신이라서 더 그런 거 아니니? 너 이 사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언젠가는 솔직히 얘기하겠거니 믿고 있었는데 끝까지 말을 하지 않더라. 시모도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형님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으면서 거짓을 꾸미고 있었고 그동안 고아원에서 자라왔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부 다 숨기고 있었습니다. 큰 시숙과 만남을 가지다가 형님은 고아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 안 좋게 생각할까봐 그때부터 숨기기 시작했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마저 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정작 저는 모든 걸 오픈하고 시모에게 접근했으니 저를 좋게 받아들여 주셨고 대대 형님은 저와 비슷한 조건인데 평생을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거에 불만이 생겨 계속해서 저를 더 못살게 굴었던 거였죠. 형님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상태였고 시부모님께서는 형님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제서야 모든 걸 저희 가족들 앞에 털어놓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에 대해 전부 다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안 좋아질 줄 몰랐어요. 저도 이 사람 만났을 때 고아라는 제 신분이 너무 싫었고 수아 아빠는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고졸이라 그것도 싫어서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그만큼 수아 아빠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아 어머님께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왔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정신적으로 힘들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제 감정도 무뎌졌고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모를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힘들게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막내 동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자기가 고아 신분에 중졸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머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주시는 거 보고 놀랐었는데 그날 이후부터 제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싫어진 거였어요. 거기에다가 아들 손자까지 낳았으니 제 속은 말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던 이유가 네가 불쌍해서 그랬던 거야. 지인 결혼식을 갔다가 사돈분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려는데 전광판에 사돈분들이 모르는 사람의 부모로 되어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어보니 결혼식 대행이라는 걸로 나를 속여서 결혼을 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고아로 자라온 네가
내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데 그걸 내친다는 건 내가 너무 매정한 것 같아.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가슴속에 묻어둔 거였다. 그런데 너는 정작 감사한 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우리 가족이 받았던 상처와 배신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어요. 형님은 한 가지를 속인 게 아닌 많은 것들을 속여서 큰 시숙과 결혼을 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저와의 관계였어요. 그동안 봐왔던 행실을 보면 또다시 언젠가 일이 터지게 될 거라는 걸 시모도 직감하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큰 시숙도 형님이 거짓으로 속여왔다는 걸 결혼하고 한참 뒤에야 알게 됐는데 그걸 문제 삼지 않았던 이유는 그만큼 형님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며 같이 떠나겠다고 형님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생겼습니다. 시부모님이 형님 내외에게 많은 것들을 해줬었는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려받겠다는 말이었어요. 집도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차 또한 시부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큰 시숙은 시부 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입장이었지만 둘이 함께 떠나겠다는 말에 모든 걸 다 가져가겠다고 시부모님께서 못을 박으셨어요. 큰 시숙은 형님과 살겠다며 한 푼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집에서 나가셨네요. 형님은 끝까지 시모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는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결국 형님 내외는 1원 한 푼 없이 탈탈 털려서 내쫓기고 말았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 집안에 큰 문제는 없었는데 1년이 지나고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사는 게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죠. 제가 시모에게 형님을 받아달라고 좋은 쪽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쉽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도 형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컸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형님도 고아원 생활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삶이 달라질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요. 다시 인연을 만들어도 분명 언젠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아 당장은 형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지만 한편으론 저도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쪽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온 가족이 모두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그동안 틈틈이 공부해오던 고졸 검정고시 졸업장을 취득하게 되었어요. 제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 더 악착같이 미용 일을 하면서도 취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 있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